사실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코 고는 잘 몰랐어요. 맞아요. 가끔 가다가 진짜 살아있나 싶을 정도로 그럴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이 얘기를 듣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부부시면은 아내가 이 사람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될 것 같다. 보통 남편분들 오셔서 앉아 있어서 이제 모르죠. 난 잘 자는데? 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 전문 아나운서 염진아입니다. 하루를 버텨내는 힘, 바로 숙면에서 나오죠. 그런데 자고 나도 피곤한 날이 계속된다면 수면 중 숨이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박상만 원장님과 함께 수면 무호흡증의 수술과 시술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박상만입니다. 네, 원장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수면 무호흡증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먼저 수면 무호흡증, 이 질환은 2014년에 미국 수면학회에서 수면질환 국제분류라는 곳에서 수면 다운 검사의 전체 수면 시간이나 아니면 검사실 외 주무시는 곳들, 그런 검사에서 1시간당 5번 이상의 폐쇄성 호흡의 에피소드, 즉 그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무호흡이나 저호흡 아니면 갑자기 깨시는 각성 등과 같은 이러한 연관된 호흡의 노력을 뜻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서 동시에 환자분께 4가지 증상이 같이 있을 때 좀 진단을 하게 됩니다. 4가지 증상이라면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그 4가지 증상은 첫 번째로는 낮 시간에 조금 졸립다거나 만성적으로 피로하거나 아니면 불면증이 있는 경우, 두 번째로는 숨이 좀 막히신다거나 이제 헐떡이면서 호흡이 중지되면서 갑작스럽게 잠에 깨시는 경우, 아이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침하시는 분에 의해서 코골이나 호흡 장애가 있다고 확인이 되시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혈압이나 관상동맥 질환 아니면 심장 질환이나 이런 제2형 당뇨병 이런 것들이 같이 있으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수면 무호흡증은 단순한 코골이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검사에 의해 진단되는 수면 장애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진단된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수술과 비수술적 치료를 결정하게 되나요? 치료를 시행하기 전에는 먼저 비강, 코 안쪽입니다. 그쪽을 구강등이나 비강을 환자분의 숨길에 대한 평가라던가 천식이나 아니면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적인 평가, 그리고 수면 호르몬 등을 관장하는 정신이나 내분비적 검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통은 코안 비강이 좁다거나 아니면 구강 쪽이 좁아서 숨길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이비인후과에서는 이러한 숨길을 해결해 드리게 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검사가 하나가 수면 다원 검사라는 게 있겠습니다. 해당 검사는 이제 병원에서 하루 오셔서 주무시면서 환자분의 호흡 상태라든가 근육의 움직임, 그리고 산소 포화도라든가 이제 눈동자가 떨리게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 아니면 움직이시는 그런 체위 등의 여러 가지 환자 상태를 측정을 하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수면의 질이라 그러죠. 잠을 잘 주무시는지 못 주무시는지 이런 것들을 중등도를 평가를 하게 돼요. 네. 이거의 결과를 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환자분께 잘 주무십니다, 못 주무십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보통 수술 같은 경우는 비강 안에 코가 조금 휘었다든가 아니면 편도가 크다든가 하는 어떤 해부학적 구조가 숨길의 원활한 흐름을 막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행을 하게 되고요. 비수술적인 치료, 이제 대표적으로는 양압기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네, 그런 양압기라든가 아니면 구강에 끼고 자는 이런 장치들, 이제 이 같은 것들이 없고 수면무호흡 지수가 높게 나오는 경우에는 체중 감량이나 생활습관 조정 등과 함께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또 수술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서는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하면은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나 수술할 수 없는 경우가 되시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비수술적으로 이렇게 권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수면 검사 결과와 또 코나 목 같은 이런 숨길을 막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수술적, 비수술적 치료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수술이 필요한 경우 어떤 수술이 주로 진행되나요? 대표적으로는 비강 안에 이제 코를 받치는 기둥의 역할을 하는 비중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휘어져 있는 비중격 만곡증이라든가, 또 안에서 이제 부종과 완화를 반복해서 코막힘을 흔하게 유발할 수 있는 비유성 비갑계라는 그 질병증이 있고요. 또 코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뒷부분이 과하게 발달되어서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는 아데노이드의 비대증, 그리고 목 안쪽에는 목젖 주위로 편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큰 편도 비대증이나 이제 마지막 목젖주위가 붓고 목젖이 같이 크고 길어서 야기되는 질환 등이 좀 대표적으로 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수면 무호흡증은 목이나 코처럼 이렇게 공기의 흐름을 막는 구조를 넓혀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렇게 수술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복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회복 중에는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하는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수술 같은 경우는 보통은 전신 마취가 되는 경우도 있고 국소 마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처음에 가장 중요하고 조금 주로 많이 시행하시는 일명 비염 수술이라고 하죠. 네. 이제 그런 거는 비중격 만곡증이라는 건데 그거 같은 경우는 국소 마취도 있고 그다음에 잠깐 주무시는 수면 마취, 전신 마취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국소 마취로 합니다만 국소 마취로 진행이 되면 보통은 하루 정도만 다 가능하시고요. 전신 마취로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신 마취 하신 거 자체가 조금 힘드신 게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적어도 1박 2일에서 2박 3일 정도는 좀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요, 선생님, 이 수술을 고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렵게 수술을 결정했는데 이게 또 재발하지는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수술 후에 재발 가능성이나 또는 수술하고 나서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코를 받치는 기둥이라는 비중격이 문제가 없거나 편도가 크지 않은 분들도 사실은 굳이 수술까지는 필요 없지만서도 이제 그런 분들께는 시행되는 비갑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코살이 좀 부어 있는데 거기에 행해주는 시술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고주파나 레이저 같은 걸로 해서 그런 부분을 수술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시술만 해서도 받아보셔도 내강을 넓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공기의 흐름을 좀 좋아지게 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알레르기가 요즘에 좀 심하잖아요. 알레르기가 또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분진이나 꽃가루 같은 것이 많은 곳에서 업무를 보시거나 하면 점막에 자극을 많이 좀 돼서 그래서 코가 막히게 돼서 결국 그것들이 수면 무호흡증이 악화가 되거나 또 재발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환자분들마다 이제 해부학적 구조나 아니면 수면 다운 검사의 중등도라든가 이렇게 조금 라이프스타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르시긴 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수술을 받으신 경우에는 원인되는 부분들이 이제 보통 연골이나 뼈 편도가 큰 조직을 일반적으로 절제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만 이어진다면 수술 후에는 뭐 재발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말씀드렸던 알레르기라든가 이런 환경 조절은 좀 같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구조적인 원인을 제대로 교정하면 재발 위험성은 낮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수면 환경과 같은 부분들은 반드시 꾸준히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모든 분들이 꼭 수술을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생활 습관이나 교정만으로도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은 앞서 제언 드렸던 것처럼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할 점은 신체에 큰 문제가 없다면 인간은 코에서 목에서 입으로 해서 목구멍까지 또 기도에서 폐까지 쉽게 말해서 고속도로처럼 숨길이 원활하게 뚫려 있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도로 수리 같은 게 있거나 그러면 공사 현장에 있으면 병목 현상처럼 막히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편도가 크거나 말씀하셨던 구조들이 불편하다는 것인데 이제 그것들이 있어도 수면 다원 검사는 또 비교적으로 수치가 또 괜찮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이제 대부분 비교적으로 공통적으로 뭐 흡연이라든가 약주, 뭐 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하시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체격 자체가 조금 비만이신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잘 조절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혀 자체도 근육 덩어리고 또 목 안쪽의 움직임을 또 관장하는 근육들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중 감량도 꼭 같이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주변 사람 얘기를 듣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부부시면은 아내가 이 사람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될 것 같다. 보통 남편분들 오셔서 앉아 있어서 이제 모르죠. 난 잘 자는데? 근데 제가 코치코치 문진을 해보면 만성 피로가 있다든가 주간에 자꾸 차 운전할 때마다 조신다든가 아니면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자꾸 졸리시던가 그래서 캐치를 해서 오시고 아니면 어디 뭐 여행 가시다거나 이러면은 네, 그게 너무 심해서 목이 아파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봤을 때도 목젖도 늘어나 있고 아니면 편도도 크고 이래서 그래서 보통 아파서 오신다기보다 이거는 본인이 좀 검색을 해서 오시는 경우. 사실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코 고는 줄 몰랐어요. 맞아요.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이 맨날 그러는 건 아닌데 맞아요. 가끔 가다가 진짜 살아있나 싶을 정도로 그럴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도 이제 그 아나운서시니 혀나 구강 근육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리고 뭐 맥주 한 잔을 하신다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은 안에가 안좀 마비가 되고 혀가 근육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게 말려 들어가서 이렇게 좀 하게 되고 근육이 잘 움직이면 필요 없는데 이렇게 막혀서 무호흡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매일 그러는 게 아니라 저처럼 네. 가끔 그러는 사람들도 수면 무호흡 이런 그런 분들은 수면 무호흡이라고 보기보다는 보통은 이제 알레르기라든가 갑작스럽게 비강 안에 뭔가 좀 붓거나 그다음에 화장 같은 거에서 여성분들의 팩트 가루라든가 아니면 수면 환경, 습도 온도 이런 것 강아지 기르시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코가 붓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저 그러니까 입을 벌리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코 건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맞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죠. 절대 내가 그럴 거라고 상상을 못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입에 그 스티커를 붙이는 게 있어서 그거를 좀 해봤거든요. 맞아요. 스티커가 도움은 되실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이견이 좀 갈리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건 의료기기로 판명되기가 안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서 처방을 하는데 안 된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논문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 숨을 못 쉬니까 몸에서는 산소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입을 열게 강제적으로 되는 건데 그걸 또 닫아버리면 수면의 질이 더더욱 떨어질 거여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장하진 않아요. 근데 하면 자꾸 이제 목이 아침에 너무 아프다든가 입법에서 그러니까 좀 목을 쓰시고 이런 보존하셔야 되는 분들은 조금 쓰시긴 하죠. 근데 너무 자주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걸 쓰다가 이제 남편이 저한테 새벽 깨워서 그죠. 왜 그러니까 숨을 못 쉬니까 얘가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이거 떼라고 맞아요. 그랬었거든요. 해봤자 여기 하면 또 가로 여기로 해서 푸르르 옆으로 막 쉬시고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저희 친오빠가 네, 비염이 너무 심해서 맞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수술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동안 괜찮다가 다시 또 재발을 했어요. 그렇죠. 그게 근데 사람마다 좀 키포인트가 요즘에 막 SNS나 정보 이렇게 너무 많아서 비염 수술하신 게 너무 많아요. 저 같은 경우 수술을 어떤 걸 어떻게 하고 연고를 떼면 보여드리고 좀 이러는데 이게 뭐 고주파, 레이저, 뭐 비중격이 큰 거 아니면 물혹이 있었던 거, 축농증이나 막 이런 것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수술을 하고 오빠니까 어떤 상태인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코뼈 휜 거라든가 뭐 코 옆에 있는 살을 좀 잘라낸다든가 그런 걸 하셨을 텐데 재발이 됐다는 건 요것만 메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문제도 이제 판별을 해봐야 돼요. 코 기적이나 아니면은 뭐 이사를 가셔서 뭐 있죠 새집중 때문에 그래서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좀 스트레스 받으시거나 이래서 다른 뭐 호르몬 분비가 좀 이상이 있었거나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코골이가 없다가 네. 살이 쪄서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그때가 제일 생기죠. 그때가 제일 생기죠. 만약에 친오빠가 결혼하셔서 갑자기 네. 살이 찌셨어요. 그러면 일단은 돈 안 들이고 안 할 수 있는 먼저 살을 빼거나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하기 전에 치료하고 괜찮아졌다가 맞아요. 결혼하고 다시 생겨서 그거 말고는 변한 게 살찐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 간 거 그렇죠. 말거든요. 그래서 이사 가면은 다른 게 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새집중을 괜히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알레르기 같은 거기 집에 또 사람이 감작해서 적응되는 시간이 필요해서 게다가 또 이제 뭐 또 혜연이가 잘해주시거나 그러면 또 불면은 그쵸. 네, 그래서 사실 살 빼는 게 되게 커요. 근데 이제 그 시간도 안 나고 요즘 바쁘시니까 그래서 왕도를 찾으시는 건데 그래서 저는 항상 체중 감량 좀 같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마른데도 그러시면은 그때는 뭔가 시술이나 저희 이비인후과 과정 말고도 다른 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제가 꼭 살 빼라고 전달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생활 습관이나 체중 조절 그리고 수면 환경 관리만 잘해도 호전되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하이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수면 무호흡 증도도 앞서 말씀드린 관련은 조금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꽃가루도 날리고 송진가루도 많이 날리고 그리고 또 기온 차이가 좀 심합니다. 뉴스나 이런 데서도 항상 환절기 땐 건강 조심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점막의 부종과 완화가 계속 악화되는 거고 날씨는 또 좋기 때문에 또 나가서 노시기는 필요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환경 조절이 습도, 온도 그리고 분진 같은 게 있을 때는 마스크 같은 걸 좀 써서 미리 예방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숨기를 원활하게 해서 저희가 숨을 잘 쉬게 되고 편안한 수면을 좀 이루실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거여서 건강 관리에는 좀 환절기 때 많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박상만 원장님과 함께 수면 무호흡증의 진단 기준부터 수술과 시술 치료, 그리고 생활 속 관리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코골이라고 가볍게 넘겼던 증상이 사실은 치료가 필요한 수면 장애일 수 있다. 이런 점 오늘 이야기 통해서 확인하셨을 텐데요. 이 증상과 원인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을 고민하기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받고 나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